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소장님을 대한 영상을 인사반사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능함과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게 모두들 각기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최동석 소장님께서는 과연 그 유능함과 무능함을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의하실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으로 그 가져보겠습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유능함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재명도 보고 네. 윤석열도 한번 보자. 네. 어떻게 됐는지 네,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 이걸 띄워주시면 그 APM 지수가 최종적으로 나온 그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Indicator 지수이죠. APM 지수인데 이 지수가 보시면 이재명은 74 플러스 74고 심상정 15 안철수는 마이너스 7 윤석열은 마이너스 58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이게 극대극인데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잠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APM 지수부터 오늘은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APM 지수를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어떤 오늘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를 할 때 저 둘 사이의 수치상의 차이 이를테면 지금 제가 간략히 덧셈을 해보니까 132 정도가 나오는데 다 더하니까. 네. 네. 그 70 플러스 74와 마이너스 58이니까 더해서 132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132라는 수치 자체도 상대적인 수치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이 뭐냐 네.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슬라이드를 좀 비춰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이 유능함과 무능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뭐냐. 네. 그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떤 결과물을 내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성과라고도 말하고 결과라고도 말하고 효과라고도 말하고 임팩트라고도 말하고 네. 뭐 영어로 말하면 다양한 네. 그게 있습니다. 네. 그 아웃풋이라고도 하고 아웃컴이라고도 하고 소셜 어치브먼트라고도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결과물을 보고 이 네. 사람이 유능하다 무능하다를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낼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성취예측 모형이야. 네. 그 과거의 그 행동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좋은 성과를 냈구나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인재를 평가하고 또는 고위공직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네. 이 역량을 진단하는 성취예측 모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식들을 기를 때에도 어떤 역량 요소가 어느 수준으로 발휘되고 있구나 자기 자식들이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자기 실생활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 꼭 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네. 결과물은
무엇인가, 결과물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을 어떻게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려면 결과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그거는 누가 정하느냐 이거지.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직무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대상이 없으니까. 직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직무는 왜 존재하는가?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직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직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직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교수들이 있고 거기 직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들은 다 직무가 있고 학생도 사실은 직무라고 하지는 않지만 네. 자기가 해야 할 이 책임이 있다고. 네. 뭔가를 해야 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회사에 가도 똑같죠. 네. 사장서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직무가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직무의 존재 목적은 뭔가? 그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accountability라는 거죠. accountability. 그거를 roles and responsibility라고 해서 R&I라고 컨설팅 회사들이 쓰기도 하는데 R&R 이렇게 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네. 정확한 거는 accountability라는 말이 이 어원서부터 따져보면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accountability라고 네. 하고 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IMF 이후에 서양 언어가 accountability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그거를 그냥 성과 책임이라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직무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과 책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이 직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직무를 맡아서 일을 했으면 돈을 받잖아 자기가. 네. 보수를 받는단 말이죠. 네. 월급을 받잖아.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그러면 직무에. 어카운터빌리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게 누구냐 이거지. 일반 회사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공직은 어떻게 해? 누가 결정하냐고. 최종적으로 공직의 주권자가 누구야? 공직의 주권자는 시민이지. 국민이지. 네. 국민이 결정해줘. 그 윤석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결정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공직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법을 누가 결정해?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그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뭐 어떻게 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정치 개혁이 지금 안 돼서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느냐? 이 법원, 그다음에 법원의 고위 공직자들, 그다음에 이 행정부의 장차관 이상에 네. 있는 고위 공직자들, 요 직무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그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러붙어 있다고? 성과 책임이 들러붙어 있다는 거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보면 제가 이제 퀴즈를 문재인은 대통령인가 아닌가? 박병석은 국회의장인가 아닌가? 김명수는 대법원장인가 아닌가? 이제 제가 뭘 물어보려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 퀴즈를 냈으니까 뭘 잘 쓰는 사람한테 무슨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정답을 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테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직무 담당자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직무명이지 그것은 사람에게 갖다 붙일 이름이 아닌 거예요. 네. 대통령은 직무명이다. 그럼 박병석은 국회의장인가? 국회의장도 아니지. 박병석은 국회의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 불과한단 말이죠.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박병석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병석은 사실 문재인은 존경받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내가 저런 인품을 박병석은 담고 본인이 싶었다고. 국회의장인 줄 알고 있어요. 난 미쳐버리겠습니다. 박병석은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의전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김명수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왜 공관이 있습니까? 박병석한테? 왜 김명수한테 공관을 줬습니까? 아니 김명수는 그 아들 부부도 다 법률가들이라고 그 며느리도 그 저기 무슨 한진의 네. 법무팀에 네. 거기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장 공관에 자기 아들 부부가 와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다가 걸렸어.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이 공관을 저기 그때 벽인가 뭐를 이태리 대리석으로 했나 뭐 어쩌냐 그래서 4억 7천만 원인가 들여서 그런 거나 참. 리모델링하고. 더 웃기는 거는 땅콩 회항 있잖아요. 네, 그 네. 조연아 네. 그 부사장인가 예, 하는 예. 사람이 그 최종심인가에서 아마 그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2년인가를 최종심에서 했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며느리가 거기 한진의 변호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한진 그 법률팀 직원들을 공관으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열고 그랬다니까. 아. 내가 이 자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 김명수도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얘네들이.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있지도 않고 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병석 같은 사람 자기가 국회의장인 줄 알고 의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무슨 순방을 해. 맞아요. 어마어마한 의전을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 네. 이집트 이런 데 막 여행을 해. 부부 부부동반으로. 가서 뭐 해. 맞아요.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어. 이런 거. 직무가 참 중요한 개념. 아니 그 아. 순방 그 외교를 한다고 국회의장이? 아니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뭘 했냐고. 맞아요. 그래서 국회가 뭘 했냐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지금 언론 개혁을 했어요? 재벌 개혁을 했어요? 사법 개혁을 했어요. 이거 다 국회가 할 일이잖아. 맞습니다. 지금까지 뭘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왜 쟤네들은 누워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사람, 이 민주 시민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 성과 책임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고위 공직에 다 포진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맞아요. 나와서 네. 활개를 치는 거야. 감히 겁도 없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겁이 없어. 나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겁이 없다. 뭐 겁 없이 내린다. 이거. 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의 어카운터빌리티는 그럼 윤석열은 알고 있었나?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분리하는 거다. 네. 빨리 이것을 분리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고 누가 누구에게 의전을 하거나 의전을 받거나 예우하거나 예우받을 필요가 없다. 네. 다 똑같다. 맞습니다. 다만 직무의 크기가 서로 좀 다르다. 그렇죠. 그거야. 직무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전혀 없습니다. 예우를 받아야 할 이유도 의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얼굴이 대표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지. 네.
그 사람은 의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전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모든 나라가 다 그래. 그렇죠. 독일에도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이 연방 총리는 대통령은 그렇기 아닙니다. 때문에 의전 서열 1위죠. 의전을 받는데 대통령 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연방 총리는 무슨 공관이 없고 자기 그냥 임대주택에서 베를린 시내 암 쿠퍼 그라벤 6번지에 살면서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총리 총리실로. 관저라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까? 아니죠. 그 자기 임대주택이에요. 자기 옛날부터 살던 집. 원래 살던 집? 그 집에 그냥 그 퇴임하도 그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사무실이 있죠. 그렇죠. 자기 집무실, 예. 총리실 집무실이 예. 있으니까 예. 연방 총리실. 그 일반적인 사고는 제 사고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나는 그래서 이 공관, 이 도지사 공관 예.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도지사가 왜 공관이 있냐? 그 도의에서 뽑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숙자라면 뭐 집을 줘야 되니까 뭐 조그만 집을 하나 임대주택을 주면 모르려니만 공관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식민지의 관행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관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되든지 다 공관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전부 전환해야 된다. 오늘의 본론으로 그럼 또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은 결코 어떤 그 사람이 학벌이나 그 외모나 네.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네. 뭘로 나오냐 하면 성과로 나온다. 국민이 그걸 질문해야 된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물어야 된다고. 문재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너는 왜 거기 있느냐? 국민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는. 아, 이 준엄한 이 공직이 그래서 굉장히 준엄한 거예요. 엄정한 거고. 내가 이낙연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그거야. 너는 왜 당 대표로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너는 국무총리에 앉았을 때 뭐 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낙연이 보고. 나는 그래서 다음번에 윤석열 만나면 너는 이 총장 할 때 뭘 했냐, 네가?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가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뭘 했냐, 너는? 성과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저 이니셔티브에서. 내가 왜 국회의장을 지금 박병석이가 맡고 있잖아요. 네. 내 박병석이를 비판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의 이니셔티브는 뭐냐? 국회를 똑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말해봐라. 내가 김명수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대법원장이라며. 지금 양승태 후임자 아니야? 네. 양승태가 사법농단을 저질렀잖아. 네. 그러면 사법농단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니시에이트한 게 뭐냐? 없잖아. 없다고. 질문을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질문 자체를 이니시에이티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앙겔라 메르켈이 이니시에이트한 게 뭐겠어요? 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이 원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해 그게 2011년이죠. 그해 가을에 자신의 이니셔티브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래서 내각을 어떻게 해요? 설득합니다. 원전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본인이 물리학자로서 기술 문명을 활용해야지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일본이 원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사고가 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가을에 그 메르켈이 내각을 설득해서 그때 2022년, 이게 11년 후에 네. 독일 내에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원전을 폐쇄했을 때 부족한 에너지를 어디서 보충할 것이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맞아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죠. 그리고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은 독일이 압도하고 최근에 있어요. 그 독일은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다가 네. 저 자료를 보게 됐는데요. 네. 저게 그 검은 선이 네. 그 독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더한 거예요. 네.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표시된 선이에요. 네. 자, 2019년에는 몇 퍼센트였느냐 하면 저 위에 59.6%라고 써 있죠. 59.6%에서 2022년에 73.6%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3%를 얘네들이 더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73.6%까지 올린 거죠. 채무 비율을. 채무 비율을. 예. 그러니까 지금 채무 비율을 낮춰놓은 이유는 이런 위기에 쓰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73.6%까지 가는데 내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아, 이런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건 괜찮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평상시가 됐을 때 다시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느냐. 저 그래프 앞에 보세요. 그 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07년, 8년, 9년, 10년을 한번 보세요. 네. 저기 보시면 67%에서 부채 비율을 낮추죠, 지금. 네.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춰가요. 2005년에 메르켈이 총리로 취임한 해거든. 네. 그 해가. 그러니까 2005년에 취임해서 그 부채 비율을 낮추어 가다가 2008년에 뭐가 생겨요? 금융위기가 생기잖아요. 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부채가 확 올라가죠. 3년 동안에. 그러다가 서서히 다시 메르켈 총리 시절에 낮춥니다. 네. 국가 부채를. 정상이니까. 낮추다가 2019년을 저점으로 다시 확 올라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지금 40%대에 있어 50%도 안 넘기고 있는 이러면서 무슨 재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냔 말이야. 이건 이 홍남기가 이거 역적인 거야. 이거 적폐 세력이야.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네. 40%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예. 읽다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우리나라 하는 짓들이 나는 문재인의 이니셔티브가 뭐냐 이거야. 홍남기의 이니셔티브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지금 이 눈물이잖아 전부. 이 사람들을 하소연하는 거 아니야. 생존의 해달라.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 지금 다 폐업하고 있잖아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 지금 살려놔야 되잖아.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이재갑 교수 이 코로나 전문가 아니야. 네네. 그분데 이게 오미크론이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거야. 네.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가 아니겠느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대확산이 일어나는데 중증으로 가는 거는 이제 거의 줄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됐다가 네. 지금 특별히 방역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년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 거가 아니냐. 또 다른 변이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 네. 어려운 사람 붙들고 가서 눈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인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왜 그거를 붙들고 앉아있냔 말이지. 지금 돈을 풀어야지. 이재명 후보가 계속 빨리 급히 지원을 하자 해도 뭐 꼼짝 안 하더라고요. 뭐 그냥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반응도 없이 요즘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진짜 답답해서 자기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과 책임이 뭐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렇게 이 자금을 풀어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연방 정부가 한 사람이 누구냐? 부총리 겸 메르켈 총리 시절에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올라프 숄츠라는 사람인데
올라프 숄츠는 3인당이거든. 이 사람은 기민당이고 네. 총리는 기민당이고 이 사람 네. 정당이 달라요. 걔네들은 연정을 하니까. 네. 그런데 그 숄츠가 강력하게 돈을 풀었어요. 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뭐야? 총리가 됐죠. 이번에 3인당이 이겨서 올라프 숄츠가 신임 총리라고. 바로 그 사람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홍남기. 지금 어떻게 이 정권 교체를 그럼 윤석열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뭐야? 난 청와대에 있는 놈들도 제정신이 나는 지금 직무 기술서 없는 거 좋다. 그러니까 직무를 설계해서 직무를 분석해가지고 네. 계약서를 맺자. 성과 계약서. 성과 계약서.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라는 성과 계약서를 맺자. 네. 이거는 서양에는 없는 건데 네. 아니 미국에는 이게 되면 장관이 되면 그 이런 성과 계약서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장관에 취임하는 사람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뭐를 하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것, 그건 재량에 맡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성과 계약서를 맺는데 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잖아. 네. 대통령과 임명되는 장관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 총리도 마찬가지고 총리도 임명제잖아요. 장관도 임명제고 그 검찰총장도 임명제잖아. 그러면 문재인과 그 윤석열 사이에 성과 네. 계약서를 맺었으면 됐지. 그 계약이니까. 뭐라고 맺느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럼 개혁을 해야 되잖아. 검찰 개혁을 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를 네가 써가지고 와. 그럼 되죠. 써가지고 오면 윤석열이 써가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문서가 돼 있잖아. 이게 계약이 된 거야. 이걸 못했어? 그럼 나가. 그럼 되지. 그렇게 간단한 거를 왜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뭐 이제는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갔구나 이런 소리나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능함과 무능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봅시다. 직무의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 했어요. 네. 내가 두 사람을 이재명과 윤석열의 과거를 다 조사했어요. 이재명의 과거를 지난 10년을 조사해 보면 네. 자신의 맡은 직무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신의 직무의 본질을 저렇게 꿰뚫고 아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되자 성남시의 시정이 엉망진창이 됐잖아. 네. 이 전 시장으로 넘겨받은 게. 부채가 굉장했더라고요. 7천억인가 뭐 얼마가. 네. 이제 그거를 다 갚는 전략을 쓰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을 다 못 쓰게 합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죠.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 네. 그 복지 3정책이 있었어요. 3복지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 복지의 뭐라더라 복지 정책의 3종 세트인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상 그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청년 배당, 네. 이런 걸 중앙 정부가 다 못하게 했다고. 그때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네. 시절이죠. 그러니까 다 못하게 하는 거를 심지어 헌법 소원을 맞아요. 네. 까지. 이게 뭐냐? 자기 직무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내가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다. 네. 그거에서 그 무상 그 복지 3종 세트를 자기 직무의 본질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영재성이 있는 거죠.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소장님 뵌 적이 없죠? 나는 내가 이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똑똑하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 사람은 영재성이 있는 거다. 자기의 직무의 본질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윤석열을 만나보면 당신은 검찰총장 하면서 직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을 만나면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당신은 직무의 본질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어떻게 질문이 알았느냐? 다르네요. 질문이 다르죠. 당신 뭐라고 생각하느냐? 윤석열한테는. 예. 그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따위를 하니까 검찰총장은 전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조국이 하려는 거 못하게 하고 추미애가 하려는 거 못하게 한 거. 그거 한 게 총장 한 일의 전부요. 다였어. 맞아요. 예. 뭘 한 게 없어 얘는. 네. 남이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네. 근데 자기가 약속한 거야 그게 다. 세 가지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했어.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뭘 약속했느냐? 수사 기소 분리하겠다. 네. 분리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는 검찰은 그냥 소추 판단만 해서 그냥 그거 공소 유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지 수사는 뭐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다니까. 둘째는 윤우진 나는 절대로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 맞아요. 예. 이거 센 거짓말이잖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다 드러났잖아. 예. 네 번째는 공수처 설치는 자기 찬성한다. 네, 맞아요. 센 거짓말을 했잖아, 이 친구가. 근데 자기 대통령 되면 공수처부터 없애버린다는. 그러니까 얘는 검찰총장 하면서부터 하면서 조국이 검찰 개혁하라는 거 못하게 했지. 맞아요. 추미애가 검찰 개혁하라는 거 못하게 했지. 지금 박범계는 뭐하고 있어? 직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 지금 김호수는 뭘 하고 있어, 지금? 똑같잖아. 네. 똑같은 놈들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검사들이.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얘네들을 모피아도 아작을 내야 되지만, 검찰 조직을 완전히 새로 탈바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성과 책임이 뭐냐?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냐? 직무를 인식한다는 것을 성과주의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뭐냐? 청소원이 자기 직무가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내가 청소를 하면 되잖아. 그래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해. 세 번째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째 해. 근데 관리자가 와서 보거나 고객이 와서 보니까 이 더럽단 말이야. 네. 청소했는데도. 네네. 그리고 냄새도 나고. 네. 그러면 관리자가 청소원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하루 3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5번 해. 또는 뭐 7번 해. 너는 내 했는데. 그래서 나 했는데. 하는 거지. 네네. 그렇죠. 하라는 대로 네. 다 했는데 하라 그래서 한 거죠. 네. 난 할 일 다 했지.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공적 조직에는 전부 다 업무 분장이 이따구로 돼 있다고.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는 과제를 주어졌어. 그거 나 다 했어. 그런데 그 과제가 원하는 성과는 안 났어. 그런데 성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로 책임지거든. 맞아요. 그걸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라고 그래요. 행동주의적. 내가 몇 번 일했냐, 내가 얼만큼 했냐, 내가 노력했냐 안 했냐. 노력은 졸라 하면 안 돼. 노력은 뭐 이거 나가도 돼. 네. 김어준이도 맨날 졸라 하더구만 뭐. 노력은 열심히 했지. 네. 그런데 성과는 안 났어. 그렇죠. 그거 뭐라고? 무능한 거야. 노력은 안 했는데도 성과가 났어. 유능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과가 뭐냐는 거지. 내가 그 행동을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청소를 했냐는 건 중요하지 않지. 깨끗한 게 중요하지. 그잖아요? 왜 청소를 해?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 왜를 물어보는 거야. 청소하는 행동의 결과물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게 이 사람의 성과야. 맞습니다. 네. 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해. 그러면 관리자가 와서 아무 때나 봐도 청결해야 되는데 안 됐잖아. 그럼 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성과를 잘 달성하는 책임을 이 사람에게 부여하면 되지. 그게 성과 책임이야. 네.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은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 아니라 성과주의적 직무인식이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직무의 존재 목적을 자기 직무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는구나. 청결도를 유지하는구나. 그러면 관리자와 이 청소원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청결도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청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자 하고 서로 합의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게 합의의 정신이지. 청결도를 어떻게 합의하냐? 타일 위에는 물론이려니와 타일과 타일 사이에도 어떤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괜찮을 거 아니야. 당연히 청소하면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청소의 깨끗함 정도고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제라늄 향이 약간 나는 상태. 맞아요. 그렇게 우리 서로 합의하기로 하자. 맞아요. 그럼 되죠. 그러면 청소를 하루 3번을 하든 5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그건 행동은 자율에 맡기는 거지. 했어 안 했어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러면 어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직무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QCD를 정의할 수 있어요. 서로 정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청소원은 자기의 행동의 자율성을 가져요. 행동은 뭘 하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율성을 갖는다는 말은 혁신 동기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청소 도구가 나왔는지 더 좋은 청소 방법이 있는지 자기가 연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2개 층만 자기가 청소하는데 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3개 층, 4개 층을 연구하면 더 좋잖아. 그렇죠. 여기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주의적인 직무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장관에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 장관이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네. 성과 계약을 맺었어. 네. 성과가 뭐라는 게 분명하지. 그러면 자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하겠지. 그렇죠. 더 연구하게 되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애들이 전부. 그래도 그거 그냥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니까 그거 즐기면서 그냥 있는 거지. 장관님 하면서. 내가 보기엔 주사봐도 못한 놈들이 장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내가 이랬더니 나한테 이메일 보낸 사람이 있어. 자기가 주사인데 주사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항의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러한 성과주의적인 직무인식은 성과주의적인 직무인식,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이 피터 드러커라는 정말 위대한 경영사상가가 있었어요. 네. 아시죠? 이게 피터 드러커 모르는 사람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목표, 간첩이지. 네. 결과, 성과 이런 것을 먼저 정하고 그 정한 것을 위해서 경영을 해 나가는데 행동은 직원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걸 MBO라 그래가지고 목표를 주고 그 사람을 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뭐든지 다 뒤틀리잖아. 네, 맞아요. 그 다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MBO 좋은 거다.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내가. MBO의 사상이 1954년에 나와서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유민주 진영을 완전히 생산성이 공산 진영과 확 차별이 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상이. 네. 그러니까 성과주의적으로 자기 직무를 인식하도록 만든 사람이지. 결과, 성과, 목표 이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은 터치하지 말아요. 자율에 막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러시아는 공산당 시절에 했던, 소련 시절에 했던 행동주의적 직무인식으로 행동을 통제합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 똑같습니다. 중국도 그렇지 않나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산주의 세계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계죠. 거기는 행동을 통제해요. 네. 그래서 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똑같잖아.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목표 주고 쪼아요. 이거 네. 달성하라고. 네.
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네. 대전환한다고 했을 때 사회 대전환은 바로 이 성과주의적인 직무인식에서부터 시작해요. Management by Objective and Self-Control 이 사상, 그러니까 성과주의적 직무인식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APM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APM 지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아시겠죠. 네. 한 사람은 성과주의적인 직무인식을 했고 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성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자기의 이니셔티브로 들어들여서 복지 3종 세트를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준 거죠. 경기도의 삶의 질이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맞아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고 우리 지금 말하고 국익에 있는 거야. 유익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야. 네. 뭐 미국에 불종할 필요도 없고 중국에 빌붙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독립된 자주 국가로서 주체적인 외교 노선을 밟겠다는 거 아니야. 필요하면은 그 중국을 이용하고 네. 필요하면 미국을 이용하고 네. 필요하면 일본도 이용해서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면 내가 보기에 5년 내에 독일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무를 맡았을 때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독일 연방 총리는 반드시 이렇게 일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네.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헌법엔 그런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총리의 원칙인데요. 연방 총리는 국정 운영상의 정책 지침을 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진다. 정책 지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어로는 Richtlinien der Politik. 그래서 폴리틱이라는 말은 정치라는 말도 있고 정책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데 정치의 지침 또는 정책의 지침.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네. 국정 운영의 정치적,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총리가 세우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네. 항상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르켈이 끊임없이 인터뷰할 때 내가 책임을 진다. 네. 이건 내 책임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책임이죠. 내가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당신들의 책임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소관 업무의 원칙인데. 네. 그래서 소와 프린십. 이거는 각 연방 장관들이 있을까요? 총리와 같이 일하는. 네. 연방 장관은 그 정책 지침 내에서 자신의 소관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한다. 여기도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하에 수행해야 돼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총리는 정책 지침을 정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장관들이 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장관 책임이야.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 장관 책임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소관 업무야죠. 네.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음번에 갈아버리든지 무슨 수로. 직무에 관여하지 말아라. 직무에 관여하죠. 네. 세 번째는 그런데 장관급에서 하는 일은 여러 부처의 영향을 같이 이해관계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합의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연방 정부는 연방 장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합의안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합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콜레기알 프린시피라고 하는데 네. 연방 정부라는 것은 총리를 포함한 연방 장관들 내각이죠. 그렇죠. 그 연방 장관들 간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이 다르니까. 정당이 다른 정강 정책이 다른 사람들이 왔으니까 네. 연방 장관들이 빡센 사람들이니까 자기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이 그렇죠. 있을 때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합의안으로 마련해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총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합의의 원칙.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메르켈입니다. 연방 장관들을 데리고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니까 완 보이스를 내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합의안에 이렇게 합의해놓고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운콜레기알이라는
독일어로 콜레기알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삼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colleague. 예, 이 뜻이에요. 영어의 colleague. 예. 이 뜻이에요. 근데 콜레기알 하면 아니다라는. 대화가 불가능한, 토론이 안 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친구 삼을 수 없는. 예. 콜레기알이란 말은 독일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인간이 마찬가지니까. 친구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콜레기알 프린십은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방 정부는 one voice를 내라. 다시 말하면 one 팀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16년 동안 one 팀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존경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렇네요, 거지. 진짜. 네. 그런데 자기 장관이 지금 그 부하한테 멸문지화 당하고 있는데 총리가 앉아서 뭐 하고 있어서 그냥 보고 있어, 멀뚱멀뚱히. 내가 그래서 내가 이낙연을 내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각을 한 팀으로 만들면 헌법상 내각을 통솔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총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가 뭔 책임을 맡고 있는 자기 직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몰랐을 지금 겁니다. 전혀. 네. 지금 누구야? 지금 김부겸도 똑같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스위스는 연방 정부가 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네. 그런 장관이 자기 부처에 가가지고 국실장들을 데리고 하는 것도 요 원칙에 따라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또 국실장이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원칙에 따라서 과장들을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자기 과원들을 데리고 또 원칙.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캐스케이딩 돼 나가는 거예요. 폭포처럼 떨어져서 맞아요. 나가서 예. 맨 밑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방 총리가 만든 국정운영 정책 지침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현이 안 돼. 중간에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 참. 우리나라가 참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멀죠. 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네. 갈 길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이재명과 윤석열, 그들의 유능함과 무능함. 어디서 오는가? 네, 그거를 오늘 이제 간결하게 결론으로 맺으신다면 어느 정도의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결론은 네. 그 APM 지수로 나타나죠. 네. 제가 이거를 평생 그 배우고 가르치면서 했던 이게 바로 이건데요. 네. 이 지수는 독일에서는 이 지수를 만들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수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 점수의 나라라서 일단 저렇게 보여줘야, 예, 양적으로 나와야 돼요. 점수로 보여줘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독일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 고위직의 직무설계, 한국 고위직의 직무설계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고위직의 직무설계. 네. 자, 정부 조직법에 어떻게 됐냐? 직무를 설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네.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왜 명을 받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을 받아야 된대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대부분 지휘 감독이 많죠. 네. 다 지휘 감독이죠. 예, 예,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직원을 사법행정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예. 예. 국회법의 국회의장의 직무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게 왜 문제냐면 이거는 식민지의 총독이 와서 식민지를 감독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인끼리 왜 감독하고 통솔하고 지휘를 받아야만 하냐고. 네.
한국인끼리 식민지 시대에는 총독이 그 일본 모국 식민 모국에서 와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하고 그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한국인끼리 감독하고 있냐고. 직무를 세팅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내가 다 조사했어.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만든 거야. 조선 총독부가 이걸 만드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직도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이제 직무가 뭔지 바야흐로 모르고. 새로운 직무 설계도 필요한 시기네요. 마땅히 해야죠. 네. 마땅히 해야죠. 네. 그래서 정부 조직법, 법원 조직법, 국회법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저렇게 감독하고 있으니까 의전만 바꾸잖아. 자기 하는 맞아요. 무슨 아니 이니셔티브가 없잖아. 자기 할 일인데 다 밑에서 시키면 돼. 자기 지휘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누구 지휘 감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해왔나? 컨설팅 하는 건 아니 내가 그걸 할 줄 아니까 그걸 또 잘하고 그걸 재밌어 하니까 컨설팅을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 같이 일하자니까 또 하고. 기업에 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 또 뭐 같이 일하자니까 또 대학에서 가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네. 아니, 누가 나를 지휘 감독했냐고, 한 번도. 한 번도 감독한 적 없어. 왜 그렇게 해도 잘 하는데 누구의 감독하에서 꼭 해야만 누가 감독을 하냐고, 누가 누구를. 다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봅시다. 우리 조직 설계를 어떻게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우리는 조직 설계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냐면 헌법 101조 1항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사법권을 왜 법원에다가 줍니까? 조직에다 준다고. 그럼 조직에서 자기네들 조직 안에 있는 판사들끼리 그 짱해가지고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네가 하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며 사법부가. 어떻게 하려고? 통제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독일은 어떻게 했냐? 직무해 줘. 조직에 주는 게 아니라 직무해 준다고. 독일 기본법 92조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권은 판사에게 위임한다. 판사는 직무거든.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을 판사라고 또 불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이게. 직무에 부여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만든 판사가 홍길동이면 홍길동 판사가 책임져야 돼. 그 재판에 관한 한. 독일어를 내가 그래서 써놨어요 이렇게. 네. 사법부에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주지 않아요. 그 헌법도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헌법에 저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각 개인에게 그 개인이 맡은 직무에 재판권이 직무 설계 없는 조직 설계. 그래서 직무 설계가 없는 조직 설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조직의 운영 질서가 뒤틀린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재명의 유능함은 어디서 오는가? 요거를 끝으로 네. 이재명의 유능함은 어디서 네, 오는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직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가 뭔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지만 네. 본인 스스로 그걸 터득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조직을 지휘할 능력이 있어요. 지휘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거죠. 네. 지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딱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과 전략에 맞도록 움직인다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조직을 지휘하는 능력이 경기도에 오니까 1년 만에 장악하잖아. 맞아요. 네. 여기 지금 민주당에 들어갔잖아, 이제. 네. 이게 1년 내에 저거 다 장악해서 저 누워있는 애들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직은 덜 됐어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은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죠. 지금 이 선거판을 보면 여론조사도 그렇고 참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정도에서 네. 이재명이 유능하면 어디서 오는 거고 네. 그 윤석열의 무능함은 어디서 온가 네. 직무의 본질, 어카운터빌리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권한을 자기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써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 직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는 그럼 왜 이재명의 그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가? 네. 그것은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오해가 그 뭐 형수와 욕설했다는 네. 것, 네. 그다음에 그 전과 사범이라는 네, 것, 네, 네.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대오해가 있어요. 나도 그거를 다 조사했거든. 네. 그러더니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이 생겨나게 됐는지 네. 그 생겨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직무의 본질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완수하려고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고 네. 이 그 전과 기록이 나온 것도 네네. 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네. 어렴풋이. 그게 만약에 자기 직무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성과 책임을 몰라서 옛날 그 하던 방식대로 여러 시장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했다면 전과 안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형님한테도 그러지 좀 않았겠죠. 쓱쓱 이권 챙겨주고 예, 예. 뭐 이렇게 했다면 그 욕설 필요 없어요. 욕설이 네.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 자기 직무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오해가 있어서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거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 지휘 능력,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네. 이 능력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